무당 사협과 헤어진 장무기는 조민과 함께 말을 타고 관내를 향해 쉴 새 없이 달렸다. 장무기는 개방 손에 붙잡혀 있는 사손과 주지약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노룡진으로 달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곁에는 상처를 입은 조민이 함께 있었다. 부상자를 데리고 어떻게 강행군을 할 수 있겠는가? 날이 저물자 두 사람은 어느 허술한 객점에 투숙했다. 장무기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으나 조바심만 늘어갈 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조민이 쉬고 있는 객실 창문가로 갔다. 귀를 기울여 그녀의 숨결 소리를 들어보니 별다른 이상 없이 깊이 잠든 것 같았다. 가만히 뭔가를 생각하던 장무기는 그 길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장무기는 객점 계산대 위에 놓여있는 장부에서 백지 한 장을 뜯어내고 붓을 잡아 간략하게 편지 한 통을 써내려갔다. 조낭자. 사세가 급박해 나는 밤을 새워서라도 길을 떠나야겠소. 부디 몸조심하고 상처를 요양하면서 천천히 돌아가시오. 훗날 다시 만날 때가 있을 것이오. 장무기. 그는 편지를 계산대 위에 벼룻돌로 눌러놓고 창문 바깥으로 뛰쳐나와 남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이튿날 아침 동이 트자 장무기는 도보로 가려던 생각을 바꾸어 마을 장터에서 말 한 피를 샀다. 그리고 길 가는 도중에 말이 지치는 대로 바꿔 타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길을 재촉해 불과 며칠 만에 노룡진에 도착했다. 노룡진은 하북지방 일대에서도 군사적으로나 교통면에서나 손에 꼽히는 요충지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인구 많은 노룡진을 아무리 훑고 다녀도 등에 포대를 매단 개방제자는커녕 토박이 거지 하나도 눈에 띄지 않았다. 장무기는 실망하는 대신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처럼 규모가 큰 도시 길거리에 거지 한 명 없다는 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거지들의 움직임을 통제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 말은 곧 이곳 노룡진에서 개방의 집회가 열리는 게 틀림없다는 소리였다. 아무리 찾아도 개방이 움직이는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장무기는 일단 객점 한 곳을 찾아 들어가 쉬기로 했다. 지난번 개방 총집회 때 보았듯이 만약 노룡진에서 개방이 집회를 연다면 어두운 밤을 틈타 은밀하게 움직일 것이 분명했다. 장무기는 식사를 하고 눈을 붙였다가 밤이 깊어지자 다시 행동을 개시했다. 조심스레 객점을 벗어난 장무기는 건물 지붕 위로 솟구쳐 올라가 사방팔방으로 동정을 살폈다. 그때 동남쪽 한 모퉁이에서 반짝 빛나는 불빛이 눈에 들어왔다. 그 빗줄기는 어느 높다란 누각 창문을 통해 새어나오고 있었다. 누각의 규모가 으리으리한 것이 아마도 지위 높은 벼슬아치의 관저이거나 지방에서 이름께나 있는 부호의 저택이니 분명했다. 그러나 거지 패거리가 들락거릴 장소로는 너무 어울리지 않았다. 이내 장무기는 흥미를 잃고 눈길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웬 괴한 하나가 곧바로 창문을 뛰쳐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다. 장무기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경공신법을 펼쳐 단숨에 그 누각이 있는 저택으로 달려갔다. 장무기는 저택담을 넘어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안뜰로 조심스레 이동했다. 그러다 누군가 이쪽으로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얼른 걸음을 멈추고 어둠 속에서 몸을 감췄다. 진 장로도 변덕이 죽을 듯 하는군. 정월 초파일에 노하구에서 모이기로 해놓고 갑자기 사발통문을 돌려 우리더러 여기서 기다리라니 사람 참 귀찮게 말이야. 자기가 방주도 아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내리다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 지나가는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장무기는 무척 기뻤다. 드디어 개방의 꼬리를 잡은 것이다. 장무기가 안뜰 건너 대청 담벼락으로 가서 귀를 기울여 보니 안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일 먼저 거칠고 난폭한 음성이 귓전에 울렸다. 진장로 그 친구 정말 대단하단 말이야. 강호에서 내로라 하는 놈들이 자그마치 20여 년을 찾아 헤매고 다녔어도 금모사왕 사손의 머리털조차 구경하지 못했는데 진장로 그 친구는 고작 하룻밤새 거뜬히 잡아오지 않았나? 귀에 익은 목소리, 상스럽고 경망스러운 말투로 보아하니 개방의 방주 사화룡이었다. 사화룡의 말을 들어보니 사손은 틀림없이 여기 잡혀있는 것이 분명했다. 장무기는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커다란 탁자를 둘러싸고 사화룡이 윗자리에 앉아있고 전공장로와 집법장로, 장봉용도 그리고 팔대장로 세 사람이 아랫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화려한 옷차림에 사치스러운 중년의 뚱보가 한 명 있었는데
아무리 보아도 지방에 이름께나 날리는 갑부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 갑부는 비단 옷에 어울리지 않게 등에 포대자루 6개를 매달고 있었다. 바로 개방 6대 제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아마도 노룡진의 재산 많은 부호까지 개방에 소속된 제자였던 모양이다. 빌어먹는 거지들이 위세당당한 부잣집 저택에서 회합을 가졌으니 장무기가 아무리 찾아도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때 사화룡의 말이 이어졌다. 진 장로가 왜 우리더러 노룡진에서 기다리라고 급보를 보내왔을까? 아내 수뇌부들 말을 들어보니 진우량 일행은 아직 노룡진에 도착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장무기는 사손과 주지학의 안위가 걱정되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말을 바꿔가며 노룡진을 향해 달려왔다. 그러나 급할 것 없는 진우량 일행은 낮에는 말을 달리고 밤에는 객점에서 편히 쉬며 오는 길이라 노룡진에 도착하는 것이 장무기보다 늦었다. 그때 장봉용두가 입을 열었다. 방주님, 강호의 호걸들이 사손을 찾아 헤맨 까닭은 그가 무림지존 도룡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손에게는 도룡도가 없습니다. 분명히 어딘가 숨겨놓았을 겁니다. 아무리 어르고 협박해도 그놈은 도통 도룡도 있는 곳을 실토하지 않았습니다. 공연히 눈먼 장님 하나 붙잡아 놓고 술 퍼먹이고 하루 세끼 꼬박꼬박 밥 먹일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모진 고문을 해서 실토하도록 쥐어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자 사화룡이 손사래를 쳤다. 사손이 어떤 인물인데 그런 강압적인 수단을 쓴다고 순순히 도룡도 행방을 알려주겠소? 우리는 그저 진장로 그 친구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친구와 상의해서 일을 처리하면 되는 거요. 그 말을 듣고 장봉용두의 이마에 주름살이 굵게 잡혔다. 방해의 주인 되는 사람이 줏대도 없이 어찌 진우량의 말만 들으려 하는가? 장봉용두는 무척이나 못마땅했지만 감히 방주에게 그 뜻을 내비치지는 못했다. 사화룡은 장봉용두의 이런 불만을 아는지 모르는지 탁자 위에 놓인 편지 한 통을 집어 장봉용두에게 주며 말했다. 아우님, 자네는 이 서찰을 가지고 즉시 호주로 떠나게. 가서 한산동에게 전하고 아들이 우리 손에 잡혀 있으니 개방에 투항하라고 하게. 그러자 이마에 주름살이 잡힌 장봉용두가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투덜거렸다. 편지 한 통 전하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나더러 다녀오라는 겁니까? 부하가 대놓고 불평을 털어놓자 사화룡은 낯빛이 굳어지면서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꾸했다. 이보게 아우님, 이런 중요한 일을 자네 아니면 누구에게 맡긴단 말인가? 지금 한산동 세력은 휘하의 주원장, 서달, 상우춘, 탕화, 등유 같은 놈들이 원나라 관군을 파죽지세로 격파하며 세력을 넓혀가는 중이네. 이런 추세로 나가다가는 중원이 마교놈들 천하가 되고 말 게 아닌가. 자네가 가서 한산동에게 우리 개방에 투신하라고 설득하고 그자의 부하들이 어떤 조건을 내거는지도 알아봐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명교의 세력은 어느 정도인지 또 그들 실력은 어떠한지 그놈들이 어떻게 해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지도 알아봐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도 자네는 이 임무가 하찮게 보이는가? 내가 자네 아니면 누구한테 이 막중한 대사를 맡기겠나? 언짢게 여기지 말고 다녀오게. 사화룡이 이쯤 얘기하니 장봉용두도 더는 할 말이 없었다. 방주님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는 편지를 받아놓고서 방주 사화룡에게 허리 굽혀 작별을 고한 다음 대청 바깥으로 사라졌다. 장봉용두가 떠난 후에도 남은 개방 수뇌부들은 어떻게 하면 명교와 소림, 무당, 아미 등 여러 문파를 개방에 귀속시켜 세력을 넓혀 나갈지에 관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런데 장무기는 이들의 대화 속에서 이상한 점을 하나 느꼈다. 어째서 개방 방주 사화룡의 야심이 진우량이 품고 있는 원대한 포부에 비해 한참 작을까? 아무리 들어봐도 사화룡의 꿈은 개방이 명교와 명문 정파 세력을 규합해서 강호 무림계의 패자로 군림하는 데 만족할 뿐이었다. 그러나 며칠 전 들은 진우량의 꿈은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진우량은 지금 원나라 조정에 있는 몽골 오랑캐 세력을 북방으로 몰아내고 천하를 차지한 다음 황제를 사화룡으로 갈아치울 생각이었다. 사실상 자기가 뒤에서 황제 노릇을 하겠다는 말이나 진배 없었다. 어떻게 한 방해의 방주가 그 휘하 장로보다 야심이 작단 말인가? 장무기는 저들의 대화를 더 들어봤자 건질 게 없다고 생각하고 창문틀에서 떨어져 나왔다. 보아하니 양부 사손과 주지학은 이 저택 어딘가에 감금되어 있는 게 분명했다.
장무기는 근처에 있는 높은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랬더니 밖에서 봤던 누각 아래 10여 명의 개방 제자가 손에 병기를 뽑아들고 순찰을 돌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장무기는 바로 저 누각 안에 사손과 주지학이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장무기는 빠른 경공신법으로 순찰하는 개방 제자들 눈을 피해 누각 위로 솟구쳐 올라갔다. 장무기는 창문 밖에 엎드린 자세로 귀를 기울여 방 안의 동정을 살폈으나 한참이 지나도록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다. 장무기는 조심스레 창틈으로 들여다보았다. 탁자 위에 큼지막한 촛대 한 쌍이 거의 절반이나 타내려갔을 뿐 사람이라곤 보이지 않았다. 장무기는 조심스레 누각 안으로 들어갔다. 장무기가 들어선 층에는 방이 3칸으로 꾸며져 있었다. 장무기는 동쪽 방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반대편 곁방으로 옮겨가 창밖에서 엿보았다. 방 안은 환하게 밝힌 촛불이 놓여 있었고 탁자에는 술잔과 요리가 질펀하게 차려져 있었는데 놓여있는 음식 받침 접시를 세어보니 8명분이었다. 누군가 손을 데려다 말았는지 술잔에 남은 술이 마르지 않았고 요리 접시에는 기다란 공용 젓가락이 얹힌 채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래도 먹고 마시던 중에 무슨 급한 일이 생겨 자리를 뜬 모양이었다. 장무기는 다시 가운데 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가운데 방은 칠흑같이 어두웠는데 살며시 방문을 밀어보았더니 안에서 빗장이 걸려 있었다. 장무기는 목소리를 낮춰 문틈으로 사손을 불렀다. 큰아버님, 안에 계십니까?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방문 틈으로 안을 엿보던 장무기는 순간 코끝에 피비린내가 전해지는 것을 느꼈다. 순간 놀란 장무기는 왼손을 문짝에 대고 공력을 일으켜 빗장을 부수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잽싼 동작으로 방 안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바닥에 떨어지던 빗장 토막을 소리나지 않게 손으로 받아냈다. 그런 다음 조심히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몇 걸음 내딛기 무섭게 무엇인가 발에 걸렸다. 발에 걸리는 감촉으로 보아 사람의 몸뚱이 같았다. 어둠 속에서 허리를 굽히고 더듬어 보았더니 역시나 사람의 시체였다. 그 시체는 숨이 끊어졌으나 아직도 미미하게 체온이 남아 있었다. 다행히 손끝으로 얼굴 윤곽을 살펴보니 사손은 아니었다. 장무기가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데 또 시체가 밟혔다. 이번에는 2사람이었다. 장무기는 손가락 끝으로 서쪽 곁방 널빤 지벽에 작은 구멍을 2개 뚫어 촛불이 비쳐들게 만들었다. 불빛이 희미하게 비쳐들자 여기저기 널브러진 시체 8구가 눈에 들어왔다. 장무기가 살펴보니 널브러진 시체들은 하나같이 개방 제자들이었다. 장무기는 그중 한 구를 뒤집어 놓고 겉옷을 찢어보았다. 그랬더니 가슴 한복판에 주먹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들은 모두 무서운 일격을 맞고 갈비뼈가 모조리 부서져 즉사한 것으로 보였다. 장무기는 이 정도 위력의 주먹을 보건대 틀림없이 양부 사손일 것이라 생각했다. 장무기가 방 안 사면을 둘러보니 벽 한 귀퉁이에 불꽃 모양의 도형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틀림없는 명교 신도들의 암호였다. 순간 장무기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렇구나. 좀 전에 객점 지붕 위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곳을 뛰쳐나간 그림자가 바로 큰아버님이셨어. 장무기는 조심스레 방에서 나와 누각 아래쪽을 굽어보았다. 개방 제자들이 여전히 순찰을 돌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장무기는 일단 사손을 만난 후 다시 돌아와 주지학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즉시 몸을 날려 사손이 사라졌던 서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큰 길을 따라서 2, 3리쯤 달리다 보니 갈림길이 나타났다. 그때 갈림길 겹 바윗돌에 불꽃 표지와 함께 새겨진 화살 표시가 장무기 눈에 들어왔다. 장무기는 그 화살 표시를 따라 망설이지 않고 서남쪽으로 달렸다. 그렇게 장무기는 몇 날 며칠을 사손이 남겨둔 표식을 따라 사하역에서 봉자진으로 또다시 봉자진에서 풍윤성으로 갔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사손은 없었고 들리는 곳도 이상했다. 어떨 때는 도박장에 들리기도 했고 어떨 때는 기생집에 들르기도 했다. 사손의 행방을 뒤쫓아 풍윤성 길거리를 이리저리 기웃거리던 장무기는 날이 저물자 객점을 한 군데 찾아 들어갔다. 그는 저녁을 마치고 구들 침대에 누워 지금까지 사손의 뒤를 쫓아왔던 일을 곰곰이 되새겨보았다. 그러다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한밤중에 깜짝 놀라며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났다. 이런, 속았구나. 사소는 두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길목마다 또렷하게 불꽃 형태와 화살 표시를 남길 수 있단 말인가? 장무기는 맥이 탁 풀렸다. 다음 날 장무기는 마을 장터에서 말 한 피를 사서 노룡진으로 되돌아갔다. 노룡진으로 되돌아온 장무기는 옷가게를 찾아 백색 장포를 한 벌 샀다. 그러고는 붉은 먹과 붓을 빌려 장포 앞자락에 큼지막한 불꽃을 하나 시뻘겋게 그려서 몸에 걸쳤다. 백색 장포로 갈아입은 장무기는 으리으리하게 꾸민 부호의 거대한 저택을 다시 찾아가 정문 앞에 섰다. 그러고는 장무기는 양 손바닥에 공력을 끌어올려 거대한 대문을 향해 내뻗었다. 그러자 벼락 때리는 굉음과 함께 육중한 문짝이 허공에 붕 뜬 채 앞마당을 향해 날아갔다. 삽시간에 안뜰은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지난 며칠 동안 사손과 주지학의 안위를 몰라 노심초사하면서 수백 리길을 누가 남겨놨는지도 모르는 불꽃 표시를 따라 끌려다녔다. 그 쌓이고 쌓였던 우라가 지금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장무기는 횡하니 뚫린 대문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서면서 냅다 고함을 질렀다. 깨방 제자들은 들어라. 냉큼 방주 사화룡더러 이리 썩 나와서 명교 교주 장무기를 맞이하라고 전해라. 앞마당에 서성거리며 지키고 있던 개방의 5대 제자 10여 명은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치는 소리와 함께 날아든 대문 두 짝을 보고 기절초풍하고 말았다. 그런데 정신을 가다듬고 보니 웬 새하얀 도포를 걸친 젊은 녀석 하나가 들이닥치면서 건방지게도 자기 방주 어르신의 함자를 함부로 불러대는 것이 아닌가. 개방 제자들은 고함을 치며 일제히 병기를 뽑아들고 장무기를 향해 덤벼들었다. 안 그래도 화가 날 대로 난 장무기는 건곤대 나의 신공을 펼쳐 양팔을 좌우로 한바탕 휘둘러 쳤다. 그러자 달려들던 개방 5대 제자 10여 명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날아가 대청 벽에 처박히고 말았다. 삽시간에 10여 명을 모조리 쓰러뜨린 장무기는 곧바로 대청 안으로 들이닥쳤다. 대청 안으로 들어가는데 닫혀있는 중문을 본 장무기는 그대로 발로 차서 문짝을 날려버렸다. 대청 안쪽을 들여다보니 대청 한복판에 술상이 떡 벌어지게 차려져 있고 방주 사화룡이 가운데 자리에 버티고 앉아 있었다. 그 옆으로 몇몇 개방 수뇌부들이 앉아 있었다. 그때 장무기를 보고 개방 7대 제자 하나가 다가오며 누구냐고 물었다. 그러나 장무기는 두말 없이 그의 멱살을 움켜잡고 다짜고짜 방주 사화룡을 겨냥하고 냅다 던졌다. 말석에 앉아있던 비단옷 차림의 중년 사내가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더니 이제 막 음식상 위를 가로질러 상석에 앉은 방주를 향해 날아가던 7대 제자의 몸을 중간에서 덥석 가로채 안았다. 그 솜씨는 뛰어났으나 화가 머리끝까지 뻗친 장무기의 투척력은 그자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7대 제자의 몸을 중간에서 가로챈 그 사내가 두 다리에 천근추를 실어버터 보려고 했으나 그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안고 있던 7대 제자의 몸과 함께 뒤로 7, 8걸음이나 밀려가더니 대청 기둥에 등을 호되게 부딪히고서야 겨우 멈춰 섰다. 그러자 그 충격에 양팔에 힘이 풀려 껴안았던 7대 제자의 몸을 놓치고 말았다. 안겨 날아가던 7대 제자는 그대로 굴러떨어져 땅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다. 중년 사내 역시 기둥 면을 따라 주르르 미끄러지듯 주저앉더니 그대로 앞으로 푹 고꾸라졌다. 그 모습을 보고 대청 안에 있던 거지들은 아연실색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입을 딱 벌린 채 움직일 줄 몰랐다. 그 정적을 깬 것은 지약이라고 외친 장무기의 목소리였다. 진수성찬으로 차려진 식탁 왼쪽 끄트머리에 단정한 자세로 앉아있는 주지약을 발견한 것이다. 어디 그뿐이랴 그녀 곁에 송청서도 앉아있는 게 아닌가. 주지약도 놀라 장무기를 부르며 벌떡 일어섰다. 그런데 웬일인지 일어서던 주지약이 휘청거리며 도로 맥없이 주저앉았다. 놀란 장무기가 얼른 몸을 그쪽으로 날려 주지약을 부축해 끌어안았다. 그때 갑자기 강력한 일장이 장무기의 등을 강타했다. 그와 동시에 또 하나의 강한 주먹이 날아와 장무기의 등을 강타했다. 바로 송청서의 일장과 근처에 있던 개방 고수의 일권이었다. 그러나 사생결단을 낼 각오로 찾아온 장무기는 체내에 이미 구양신공을 전신에 두르고 있었다. 일장과 일권이 연속으로 강타했지만 그 즉시 발동한 호체신공의 반탄력에 튕겨서 그들은
앉은 자리 그대로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뒤로 벌러덩 나가떨어지고 말았다. 만약 그들이 앉아서 불안정한 자세로 얼떨결에 공격한 것이 아니라 혼신의 기력을 사용했다면 방금 튕겨져 나간 충격으로 직사했거나 중상을 입었을 것이다. 장무기는 주지학을 안고서 몸을 솟구쳐 대청 바깥 앞마당으로 뛰어나갔다. 주지학은 혈도를 지켰다고 했다. 장무기는 주지학의 혈도를 풀어주면서 사손의 행방을 물었지만 주지학도 사손의 행방은 모른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장무기가 아무리 해열을 해주려고 해도 주지학은 주저앉은 채 도무지 일어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장무기는 속으로 어떤 수법으로 혈도를 지켰기에 자기 추나 수법이 먹히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때 방주 사화룡이 다가와 두 주먹을 맞잡고 공손히 물었다. 귀하께서 바로 명교장 교주님이시오? 그 말에 장무기는 화가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방의 주인에게 무례하게 굴 수는 없다 싶어 폭건의 예를 취하고 정중히 대꾸했다. 그렇소이다. 귀방의 총단에 무단 침입한 신뢰를 용서하시기 바라오. 그러고는 단도직입적으로 사손의 행방을 물었다. 그러자 사화룡이 웃으며 답했다. 우리는 호의적으로 근모사왕을 초대했는데 그분께서 작별 인사도 한마디 없이 훌쩍 떠나버릴 줄이야 어찌 알았겠소? 그것도 우리 개방 제자를 8명씩이나 주먹으로 때려 죽이고 말이오.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좋을지 모르겠소. 어디 장 교주님께 빚 청산을 요구해도 될는지요? 그러자 장무기가 가볍게 웃으며 물었다. 사방주. 그럼 여기 이 춘왕자는 무슨 까닭으로 잡아다 감금해 놓으셨소? 그 물음에는 말문이 막혔는지 사화룡은 말을 더듬거리기만 할 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그때 진우량이 대신해서 끼어들었다. 명교 따위의 사마회도가 명문 정파인 아미파 장문과 무슨 상관이 있으시오? 여기 계신 송청서 아우님은 무당파 차기 장문이 될 사람이오. 누가 봐도 송청서 아우님과 주지학 낭자는 천생연분으로 맺어진 짝이 아니겠소? 지금 우리는 두 내외분께서 여행 도중 이곳을 지나치신다고 하길래 모셔다 술 한잔 나누는 중인데 명교 교주가 무슨 까닭으로 터무니없이 끼어들어 간섭하는 거요? 여보게들, 안 그런가? 진우량이 충동질하자 개방 제자들이 맞장구 치며 일제히 폭소를 터뜨렸다. 장무기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물었다. 춘왕자가 당신네 손님이라면서 왜 혈도를 찍었소? 그러자 진우량이 껄껄대고 웃으며 말했다. 도통 무슨 소린지 모르겠소. 춘왕자는 이제껏 기분 좋게 여기서 술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누가 혈도를 찍었다는 말이오? 개방과 아미파가 아주 깊은 인연이 있는 사이라는 건 강호에 모르는 사람이 없소. 아미파 개창조사 곽양 여협께선 우리 개방의 전대방주 황용 여협의 친따님이오. 그리고 우리 전대의 야율제 방주께서도 곽양 여협의 친형부 되는 분이시오. 그런데 우리 개방이 현임 아미파 장모님께 죄를 지을 리 있겠소? 장교주, 함부로 입을 놀리다가는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거요. 그리고 우리더러 준왕자의 혈도를 찍었다고 하는데 장교주가 남의 잔치상에 뛰어들어 무례하게 준왕자를 억지로 껴안고 나간 모습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소. 준왕자가 몸부림치면서 반항하니깐 존귀하신 장교주께서 혈도를 찍은 것 아니오? 아무리 영웅호색이라지만 대명천지 훤히 밝은 날 이 무슨 채신머리 없는 행동이오? 진우량의 말재주는 그야말로 청산유수였다. 장무기는 모함을 당하자 속에서 우라가 치솟았다. 도저히 말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장무기는 주지학에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주지학은 머뭇거리며 송청서와 장무기를 번갈아 보면서 말문을 제대로 열지 못했다. 장무기가 그런 주지학이 답답해 어서 말해보라고 그녀의 어깨를 부여잡고 흔들었다. 그랬더니 주지학이 나는이란 말만 몇 번 되풀이하더니 그대로 몸이 비스듬히 기울어지며 기절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그것을 본 개방 거지들이 일제히 아우성치기 시작했다. 장무기 저놈이 아미파 장문을 겁탈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니 죽였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장무기를 죽이라고 소리쳤다. 이때껏 참으며 입씨름만 벌이던 장무기도 이번에는 눈에 불이 튀었다. 어째서 하필 그 순간에 주지학이 기절했는지 이상했지만 지금은 그걸 따지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다. 장무기는 속에서 들끓어오르는 분노의 불길을 억누른 채 방주 사화룡 앞으로 돌진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